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곶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번에 정말 가족분들이 힘들었던 그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었는데 오늘은 아마도 아버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곶감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저번에 그 집에 관련된 이야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설명에도 그랬지만 아버님께서 좀 특별히 영감이 좀 있으셨던 분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원래 특이하게 이야기에선 대부분 어머니가 영감이 좀 뛰어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쵸. 근데 이 어머니는 곶감님네는 겁이 좀 있으시죠. 아버님이 좀 그런 걸 많이 느끼셔서 이제 산속에 가셔서 사시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자, 그러면 아버님께서 뭐 예전에 겪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도 하셨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곶감이에요. 오늘은 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뱅뱅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실제 지명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뱅뱅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뱅뱅산으로 말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빠가 임야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산에서 하는 취미가 또 있으세요. 버섯이나 약초를 캐러 가신다든지 아니면은 산 내부에 둘러보실 겸 등산을 가시거나 막 그런 걸 하시거든요. 예. 이게 한 20년 전 얘기예요. 이때가 8월 말 9월 이즈음이었는데 이때 엄마도 기억을 하신대요. 아빠가 밤이 엄청 늦었는데도 집에 안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막 해도 안 받으시고 했는데 아버지가 새벽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에 엄마가 무슨 일이냐, 뭐 산 둘러보러 간다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했는데 그때 아빠가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놀랐다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역은 강원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얘기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주로 다니시는 산은 등산로 잘 되어 있고 사람들 다니고 이런 예쁜 산이 아니라 깊고 험준한 산이에요. 막 저기서 고라니 꾸락꾸락 하는 그런 산인데 예. 아버지가 겁이 없으시고 또 이때는 경력이 얼마 안 되긴 하셨지만 몇 년간 산 관련된 일들을 해오시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게 아빠가 좀 미련했다 그러실 수 있는데 예. 당시에는 산에 오래 다니고 그러셨던 어르신들, 아저씨들은 다 뭐 지형짐을 막 기가 막히게 하시고 거의 인간 지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흔했어요. 지도나 GPS 없이 다니는 경우요. 그래서 아빠도 그런 분들에게 이런저런 거 전수 받으시고 한 거예요. 뭐 그래서 GPS? 그런 허접한 기계 따위 믿지 않는다. 오로지 나는 이 감, 이거 하나 믿고 간다. 이러고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다고 국유림이다, 채취가 불법인 개인사유지 이런 곳을 가시는 건 아니에요. 아는 지인분 산이나 아니면 뭐 이런 장소들을 다니시는 거라 귀족님들께서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벽 5시에 세 분이서 그 산에 일찍 도착하셔서 한 분은 나 이리로 갈게 하셔서 가세요 하고 다른 한 분이랑 아빠랑 한참 위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깊게 들어가셨는데 저기 앞에 뭐가 하얀 게 아름아름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저기 뭐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주변에 휴지 뭉치랑 수건들, 그다음에 등산할 때 쓰는 모자 같은 게 하나 버려져 있더래요. 휴지는 막 이물질이 묻어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사용을 했다 하는 흔적이 있었고 휴지를 이렇게 작대기로 들쳐서 쑤셔보니까 또 장갑 같은 게 아래 있더래요. 길가에 있는 산도 아니고 꽤 깊게 있는 산이니까 일반인이 자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휴지야 뭐 그렇다고 치는데 약촉분들, 흔히 좀 은어같이 말씀을 드릴 때 10만이라고 하죠. 10만이 분들이 들어왔다면 이거는 필요한 장비들이니까 다 챙겨가는 게 맞아요. 예. 산이 험하니까 그런 보호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버리고 간 흔적이 있으니까 뭔 일이 있었나 싶으셨대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가끔 산에서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이 소지품을 여기저기 버리시고 가시거나 하기도 하거든요. 오. 그리고 거기 다녀가신 지인분들 중에서도 밧줄을 이용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그런 시신을 본 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결국에 그거를 치우거나 만지거나 하지 않으시기로 했대요. 괜히 돌아가신 분 거면 뒤에 탈이 나거나 할 수도 있어서 대신에 이거를 약간 지표 삼아서 앞으로 더 가신 거예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제 특정 버섯이나 이런 건 좀 더 안쪽 깊은 곳에서 자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때가 한 쌀이버섯 이런 거 따러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1-2시간 정도를 더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산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형들이 이렇게 있는데 언덕같이 되어 있는 걸 산맥이라고 해요. 그 부분을 딱 넘으면 또 아래로 꺼지는 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오. 아빠는 골 밑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시고 지인을 뻐꺼 아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뻐꺼 아저씨가 위에 능선을 타고 내려오고 계셨어요. 근데 골짜기 끝이랑 뻐꺼 아저씨 내려오시는 능선, 거기가 이어지는 경사 쪽에 동굴이 하나 있었대요. 뭐 산에 동굴이 있는 거야. 특별한 일도 아니니까. 지나서 앞으로 쭉 가시려고 올라가셨대요. 그래서 뻐꺼 아저씨랑 마주쳐서 선생님 내려오셔요. 내가 그리로 갈게 하시면서 오시다가 헛디디셔서 부르신 거예요. 뻐꺼 아저씨가. 그래서 동굴 앞에 딱 떨어지셔서 하늘 보고 누워 계신데 선생님 괜찮아요? 했는데 아무 말씀 없이 움직이시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거나 가파른 곳이 아니라서 크게 다칠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안 움직이시니까 걱정이 돼서 선생님 괜찮아요? 하면서 동굴 앞 바닥을 딱 한 발자국을 디뎠는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털이 쫙 서신 거예요. 이게 꼭 엄청 큰 기운이 몸을 이렇게 좀 짓누르는 것처럼 너무 무겁고 살면서 한 번도 느끼기 힘든 그런 설명하기 힘든 느낌이래요. 갑자기 한기가 막 돌면서 약간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반인이라도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이건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뻐꺼 아저씨를 딱 쳐다보시는데 아저씨도 눈만 이렇게 올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어딜 다쳐서 못 일어나신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거기 앞에 떨어지자마자 그 기운을 아저씨도 느끼시고 그걸 짓눌려가지고 무서우셔서 못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본인 쪽으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아무 말 없이 서로 쳐다보고 있다가 아빠가 먼저 내려갈까요? 하니까 뻐꺼 아저씨가 가시죠. 딱 이 두 마디 하시고 둘 다 조용히 일어나서 뒤돌아 가신 거예요. 계속 걸어가는데도 그 동굴 앞에 있던 그 무거운 기운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멈추면 그 기운에 잡아먹혀서 죽을 것 같고 뒤를 돌아보면 뭐가 바로 뒤에 서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도 뒤를 못 돌아보고 앞만 보고 가신 거예요. 뻐꺼 아저씨 앞장서서 저기 가고 계시고 무서우시니까 빠른 걸음으로 두 분 더 막 올라오셨대요. 예. 그렇게 막 무서워서 쫓기듯이 걷다 보니까 뻐꺼 아저씨는 어디로 가셨는지도 모르겠고 아까 집도로 삼았던 휴지, 수건, 그 허연 것들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됐다.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하시면서 가져온 물이랑 초코파이 몇 개 드시고 한 10분가량 쉬셨대요. 왜냐면 거기선 길도 아시고 2시간 정도만 쭉 걸어나가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뻐꺼 아저씨도 알아서 내려가셨겠다 싶으셔서 그렇게 쉬신 거예요. 이제 여유롭게 식사도 했죠. 가보자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한 1시간을 걸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2시간이라고 했으니까 1시간 남았죠. 나가기까지. 오늘 진짜 이상한 경험했다 하면서 계속 걸으시는데 앞에 뭐 이상한 게 보이더래요. 하얀 게. 이제 온통 머릿속이 물음표로 가득하죠. 설마 하시면서 거기로 가까이 가셨는데 아까 그 휴지 뭉치 그거랑 주변에 수건, 등산 모자. 이때까지만 해도 황당하셨대요. 내가 이렇게 젊었는데 나 벌써 은퇴의 시기야? 이러시면서 중얼중얼 하시면서 다시 출구 방향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이번에는 1시간이 안 되게 걸었는데도 또 앞에 그 하얀 무더기가 보이더래요. 이제 점점 사람이 패닉이 오기 시작하죠. 한 번만 더 가보자. 진짜 이번엔 나갈 수 있으니까 가면서 물도 이렇게 좀 먹고 뿌리고 하면서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 하셔서 다시 출구 방향으로 가시는데 한 10분 걸으시니까 뒤에서 뭐 희한한 소리가 나더래요. 나뭇가지 밟는 딱 하는 소리나 아니면 이렇게 주변에 7, 8개가 다다다닥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분명히 오는 길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산맥 쪽에 계신 거거든요. 위쪽에. 그러면 분명 이 맥을 넘어서 내려가는 길을 찾으셔야 산에서 나갈 수 있는데 이 많은 봉우리 중에 뭘 넘어야 출구냐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봉우리를 넘어야 되는데 뭘 넘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지금 일단 몇 시간을 헤매셨으니까 체력은 바닥났지, 해는 다 져가지, 전파도 안 터져서 휴대폰 너무 쓰지, 배터리도 나가기 직전이지. 게다가 이게 산은요 유독 해가 빨리 져요. 나무들이 울창해서 도심에서는 해가 져도 조금은 밝다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산은 조금만 해가 져도 금세 주변이 다 깜깜해져요. 완전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조금 못해서 내가 신고 있는 신발 코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빠가 거기서 완전 발악을 하신 거예요. 이거 무조건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나가야 한다 하면서 이를 꽉 물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봉우리를 미친 듯이 넘으신 거예요. 이거 넘고 저거 넘고 나무에 막 생채기도 내서 지표도 만들어 보고 반대로도 가보고
근데 무슨 짓을 해도 네. 계속 휴지 그 지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여기 한 곳에서 빙빙 계속 빙빙 돌면서 갇힌 거죠. 산에는 위험한 게 많습니다. 그럼요. 지금 뒤에서 들리는 소리고 나발이고 당장 저체온증 걸려서 무지개 다리 건널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일단 주저앉으셨대요. 뭐 해볼 생각도 의지도 전혀 안 나고 신고를 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이 안 터져요. 그래서 그냥 멍 때리시면서 앉아 계시고 그러다가 해가 졌대요. 야단났죠? 아무것도 안 보이시니까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이렇게 주변 비추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시퍼런 불빛이 뭐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옛날 휴대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토 땡나, 애니땡 이런 것들은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또 5분도 안 돼서 폰이 킥 하고 꺼진 거예요. 산에 지금 혼자 있으니까 떡 아저씨는 뭐 내려가신 건지 뭐 헤매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고 집에 계시던 엄마도 가끔 아빠가 이제 산 일 때문에 새벽에 들어오시거나 할 때가 있어서 딱히 신고할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아빠는 지금 초코파이 다 먹었지 물도 2리터 갖고 왔는데 보물이 넘고 하시느라 그게 이제 몇 모금 안 남은 거예요. 기진맥진해서 나 이제 갔다 하고 누워있는데 달이 뜬 거예요. 그날따라 유난히 밝게 느껴져가지고 빛이 닿는 곳은 앞에 몇 발자국 정도는 희미하게 보이긴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죽는다. 달이 뜬 것도 이유가 있겠지 하시면서 무작정 달을 등지고 보이는 곳으로 걷기 시작하셨대요. 이게 뭐 보이고 생각하고 할 필요 없이 이게 몇 발자국만 보니까 편하더래요. 이게 진짜 편하신 게 아니겠죠. 체념하신 거겠죠. 어디든 데려다줘라 하면서 걷는데 오전부터 들렸던 그 따라오는 소리가 또 갑자기 들리더래요. 아까는 정신도 없지 불안하지 해가지고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냥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뭐 따라오든 말든 해라 하고 그냥 천천히 오래오래 걸어가셨대요. 오히려 앞에서 막 타다닥 하면서 노루 지나가고 앞에는 막 산쭉들이 장난 아니게 있어서 그것도 이 악물고 막 넘어가고 땅은 질퍽질퍽하고 이게 더 힘들고 무서우셨대요. 한참 가는데 어느 순간 뒤에서 하는 소리가 딱 끊기더래요. 그래서 저도 지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고 막 걸어가시는데 앞에 뭐가 불룩하고 큰 실루엣이 보이시더래요. 쭉 가니까 그게 봉분이더래요. 무덤 2개가 이렇게 딱 나란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산속에 나 혼자야. 앞에는 무덤도 있어. 근데 아빠는 무서우신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편하셨대요. 왜냐면 뒤에 들리던 소리는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분들은 돌아가셨어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덤을 묻은 사람이 주변에 살고 계실 수도 있겠다. 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뭔지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시더래요. 그래서 무덤가에 가서 뭐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주변에 좀 둘러보시다가 꽃이 몇 송이 피어 있는 게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뭐 술도 없고 하니까 이거라도 드리자 싶어서 그 꽃을 꺾어가지고 동분들 위에 하나하나 올려놓으시고 남은 물 몇 모금 그냥 뿌려드렸대요. 전부. 진짜 피곤하잖아요. 그냥 무덤 사이에 누우셨대요. 이게 가을이라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산속은 한여름에도 굉장히 쌀쌀합니다. 바람이 나무들 사이사이에 갇히게 돼서 좀 으슬으슬하거든요. 게다가 이게 높은 산이라 고산은 엄청 추워요. 그렇게 추운데도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대자로 뻗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잠에 드셨는데 꿈에 그 산이 나오더래요. 근데 현실이랑 다르게 엄청 밝고 따뜻한 느낌이고 한옥 구조의 집이 이렇게 앞에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당신도 모르게 천천히 다가가셨는데 방 안에서 문을 이렇게 끼 열고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더래요. 좀 그 약간 특유의 하얗고 검소한 한복 뭔지 아시나요? 그런 옷을 입으시고 근엄하신 분처럼 보이셨대요. 이제 엉거주춤 목례를 드렸는데 할아버지가 무표정하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마루에 이렇게 딱 앉으시더래요. 뻘쭘하니까 아빠가 이렇게 가만히 서 계시는데 또 방 안에서 또 검소하게 하얀 한복 입으신 할머니가 상을 이렇게 하나 들고 나오시더래요. 예. 이거를 그 할아버지 앞에 딱 내려놓으시고 앉으시니까 할아버지가 계속 무표정하시지만 아빠한테 이렇게 손짓을 하셨대요. 일로 오라고. 그래서 마루로 올라가서 상을 이렇게 보니까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막 차려져 있더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시지만 아빠가 막 다 좋아하시는 반찬, 음식 이런 거였다고 그러셨어요. 배는 너무 고프고 한데 꿈속에서도 나가야 한다는 그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께 너무 감사한데 말씀부터 여쭙겠다고 이거 혹시 산 밖으로 나가서 저기
도로 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계속 무표정하게 앉아 계시고 할머님은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무 말 안 하시고 수저를 쥐어드시더래요. 아빠가 마음이 급하니까 내가 막 가족이 있고 오늘 뭐 버섯을 따러 왔는데 이렇게 길을 잃었다 꼭 돌아가야 한다 이러시면서 주절주절 막 이야기를 하셨대요. 예. 계속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는데 두 분 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수저를 이렇게 딱 드셨대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잖아요. 예. 그래서 밥 한 술 딱 푸시려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수저를 낚아채셔서는 손가락으로 두 분이 나오신 방 쪽 문을 딱 가리키시더래요. 아빠는 이제 어벙벙해서 이건 또 뭐지 이러면서 잠깐 멍 때리시다가 저기로 가라는가 보다 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일어나서 문고리를 딱 잡으면서 깨셨대요. 어두컴컴하잖아요. 여전히 밤이니까. 그래서 이제 막 눈 뜨고 앉아 계시는데 눈이 좀 적응이 되신 거예요. 암수능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느낌이 오시더래요. 그래서 이 느낌을 잃을까봐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막 중얼중얼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계속 앞으로 가셨대요. 이게 내가 온 길인지 나가는 게 맞는지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이리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싶어서 그쪽 방향으로 막 가시는데 체감상 1시간 정도 걸으니까 진짜 미세하게 빛이 앞에 보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살았다 하시면서 빛을 따라가는데 점점 빛이 가까워지긴 하는데 어느 순간 그 느낌이 사라진 거예요. 어딘진 모르겠지만 이리로 가야겠다는 그 느낌이 확 사라져서 멈춰 서셨대요. 뭐지? 하시다가 조심스럽게 발을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서 더듬더듬 밟아보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앞에가 절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춤주춤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나셔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앞에는 절벽처럼 깎아놓은 곳이고 그 옆으로 이렇게 고랭지 배추밭을 쫙 해놨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저리로 해서 내려가면 될 것 같다 하셔서 배추밭을 돌아 천천히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셔서 도착을 하니까 인가가 한 채 있더래요. 거기 주인분이 안 주무시는지 늦은 시간인데도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예의고 염치고 이제 살았다 싶으셔서 아빠가 대문을 막 쾅쾅쾅쾅쾅 하신 거예요. 쾅쾅 소리가 나니까 아저씨가 나오시는데 무슨 흙먼지에 땀 범벅돼서 막 떼국물이 잘잘잘잘 흐르는 청년이 서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누구요? 이러시는데 아빠가 저 죽다 살았어요. 지금 산에서 몇 시간을 헤맸는지 모르겠다고 한 번만 도와주셔라. 여기 나가는 길이 어디냐고 무슨 국도 어딨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아저씨도 이제 경계를 푸신 거예요. 불쌍하니까. 일단 들어와라. 저기 앉아있어라 하시더래요. 시골집들은 평상 같은 거 하나씩 다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아빠는 숨 돌리시고 집주인 아저씨는 이게 뭔 험한 꼴이냐고 국도 저 멀리 있다고 반대쪽에 그래서 못 가는데 그러셔서 아버지가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주시라고 주소 좀 알려주셔라 일행이 있다 해서 먼저 내려가신 뻐꾸 아저씨한테 전화를 하셔서 뻐꾸 아저씨가 아빠 차를 운전하시고 아빠 있는 곳까지 오셨어요. 도착하니까 뻐꾸 아저씨가 차에서 튀어나오셔가지고 너 어디 있다 이제 오냐고 크락션 소리 못 들었냐고 막 그러시더래요. 뻐꾸 아저씨도 그 무거운 기운을 느끼고 무서우시니까 정신없이 그냥 귀도 안 보고 모델워킹 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차에는 이미 혼자 출발하셨던 똘순 언니 아빠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니까 약간 의심이 되셨는지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시더래요. 왜냐면은 산에는 다른 분들 밭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제가 여기 산에 저번에 올라갔다가 뭐 험한 일을 좀 겪어가지고 여기 산에서 은혜 갚으려고 봉분을 좀 찾으러 왔어요. 이러니까 아주머니가 아이고 그러시냐 하시면서 작년에도 사람 하나 죽었어. 왜 몇 년 동안 사람이 몇 명이나 죽어나간 산이야 이러시더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나물이나 약초, 버섯 이런 거 캐러 사람들이 동네 주민이거나 이런 분들도 원래 가끔 다니던 산이래요. 봄, 여름철에 특히 산나물 같은 거 많이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최근에 사고가 났었던 거예요. 그때 기준으로. 아주머니 몇 분이서 나물을 캐러 들어가셨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실종되신 거예요. 그래서 동료분들이 막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시다가 이거 더 있으면 우리도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내려오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색견들 동원해서 온 산을 뒤졌는데 하루가 꼬박 걸려서 결국 찾기는 했습니다만 원래 나무를 캐던 장소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그분을 찾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안 좋게 되셨는데 사인 심장마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이 평소에 뭐 심장 쪽 문제가 있고 한 게 아니라 건강한 분이었는데 뭘 봤는지 그렇게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 아주머님 사건이 있었던 게 5, 6월 달이었어요. 아빠는 같은 해 8, 9월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뱅뱅 돌면서 그 모자를 계속 봤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분 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휴지 사용하시고 이러고 계셨다가 다른 분들이 아주머니를 발견했을 때 살릴 수도 있고 하니까 급해서 저 소지품이나 이런 걸 다 못 가져간 것 같더라 라고 예. 아빠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GPS 없으면 이제 산 안 가신다고, 휴대폰은 안 가져가도 GPS는 꼭 들고 간다, 이제 강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GPS가 이제 확실하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렇죠. 이야, 근데 아버님도 진짜 여러 가지 일들 많이 겪으셨네요. 오늘 곶감님께서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려주셨고, 곶감님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몰입을 확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그 장점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본인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 되시면 언제든지 또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산에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또 섬뜩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십니다. 이분도 이야기꾼이신 거죠. 딱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싹 그냥 몰입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곶감님도. 그래서 곶감님 이야기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항상 또 잘 해주시다시피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계속 원해주세요. 그래야 이분들이 참여를 또 해주십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이야기를 정말 또 깔끔하게 들려주시는 곶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아버님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곶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늘도 깔끔하신 스타일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항상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아버님 이야기가 맞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도 아빠가 이제 산에서 겪으신 건 아니지만 이제 네네네. 또 거기 가셔서 들으신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이십니다. 곶감이에요. 오늘도 역시 강원도에 있는 산으로 데려다 드릴까 하는데 오늘은 산의 이름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이게 이승복 기념관이 있는 네. 개방산이라고 하거든요. 오, 이게 24년 전 이야기예요. 아빠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을 적에 뻐꺼 아저씨랑 또 이제 한 분, 가명으로 황 사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서 만삼을 캐러 가셨어요. 한 번만 더 가볍게 말씀을 드리자면 채취가 불법인 개인 사유지, 오. 밭, 아니면 뭐 보호받고 있는 국유림 이런 데는 전혀 가지 않으시고 채취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곳을 다니시는 거라 불법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삼이 뭐냐면요, 더덕같이 생긴 약초예요. 친가 쪽이 한약업을 하셨어가지고 아빠도 그 시절에 한약업을 좀 같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이렇게 약초를 캐러 세 분이서 팀을 짜서 가셨습니다. 도착을 딱 했는데 이게 꽤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산이 온통 어두컴컴하더래요. 산도 나무색, 일조량, 아니면 식물색 이런 거에 따라서 풍기는 분위기가 다른데 이 산 왠지 좀 무섭고 약간 으슥한 느낌이 좀 들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가셨던 다른 분들께도 오늘 조심히 잘 갔다 오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산을 보시면서 늘 하시던 대로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다고 해요. 뭐 대충 안녕하세요, 오늘도 덕을 좀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셨겠죠? 예.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이런저런 잡다한 약초들도 보고 한사함은 없나 뭐 좀 둘러도 보시고 하면서 점점 올라가시는데 앞에 뭐가 알록달록한 게 보이더래요. 저게 뭐지 궁금하니까 조금씩 더 타시면서 가까이 가시는데 좀 더 가니까 그게 뭔지 파악이 되더래요. 보니까 성황당이에요. 성황당을 인터넷에 쳐보시면 이런저런 게 나오는데 예. 되게 당산나무 아니면 또 선악나무 이런 식으로 부르고 또 거기에 사당 이런 식으로 이제 성황당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성황당이 뭐냐면 무속신앙에서는 신을 모시는 곳으로 알고 있고 네. 산에서 발견하게 되면은 보통은 산신을 모시는 곳이에요.
동네마다 전설이 한두 개쯤은 꼭 있거든요. 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산에 관련된 전설이나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산주인 산신에 관련된 사당들도 막 이렇게 있고 합니다. 같이 간 세 분 다 이 산에 뭐가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무슨 재당이 있네? 인사나들이자 하고 가볍게 이렇게 목례를 드렸대요. 그리고 주변을 휘휘 둘러보는데 아빠가 뭘 발견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좀 굵은 넝쿨들이랑 별 잡다한 식물들이 뭘 감고 있는데 저기 안쪽에서 언뜻 붉은 게 이제 살짝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 저기 뭐 있어요? 저 좀 보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 표지판이더래요. 이제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 중 하나죠. 근데 이게 막 넝쿨들이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내용을 보시려고 나뭇가지로 넝쿨들을 이렇게 들쳐보셨대요. 예. 넝쿨들이 막 우수수수 떨어지고 나니까 그제야 내용이 보이는데 이 너머로부터는 절대 소리를 내지 마시오. 예로부터 소리를 내면 귀신이 쫓아온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음. 이런 식으로 문구가 써져 있더래요. 예. 얼마나 오래됐는지 뭘로 썼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겠고 붉은 글씨가 드문드문 지워져 있어서 대충 막 한자 이런 것도 해독을 못 하시니까 대강 알아내신 게 저런 내용이래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분이서 소곤소곤 떠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만 마무리하고 저기로 넘어갈까요? 예. 괜히 막 소름이 돋는 것 같아 하시면서 성황당이랑 표지판을 지나서 넘어가기로 하신 거예요. 예. 그 산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10만이 분들이 쉴 수 있게 운막이 모여있는 운막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국 각지에서 오신 10만이 분들이 며칠 주무시고 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음식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아빠랑 뻐꾸 아저씨랑 황 아저씨랑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도착해서 다른 10만이 분들을 만나셨는데 연세가 꽤 있으셨대요. 그 당시엔 70대 정도였다고 하시니까 그분들도 세 분이셔서 우리도 셋이다 하시면서 뭐 신기해하시더래. 상대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이 이런 깊은 산까지 오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들 좀 나도 있죠. 막걸리 한 잔 더 잡수시죠 사장님 하면서 이제 또 다 같이 술을 계속 드신 거예요. 배도 부르죠. 술도 좀 들어갔죠. 이때다 싶어서 아빠가 시침이 딱 되시고 또 물어보신 거예요. 사장님 근데 저 위에 표지판에 여기부터는 소리를 내지 마시오. 뭐 이렇게 써져 있던데 그게 뭐 저 성황당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말을 들은 신만이 아저씨가 눈을 이렇게 장난스럽게 흘기시면서 나도 들은 거야. 이 동네 유명한 얘긴데 진짜 이런 거 부정 타는 건데 나도 잊고 싶어 들은 것 자체를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해주시더래요. 이 산에 신만이들이 올라온 적이 있대요. 자주 오시니까. 똘비라는 신만이 분들이랑 일행 몇 분 해서 신만이들이 산삼 캐시겠다고 올라오신 거예요. 예. 산에는요 금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산을 타는 분들, 신만이, 등산객 이런 분들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인데 예. 산에서 소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단순히 소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산의 신기를 건드리면 안 돼요. 산이라는 것 자체가 좀 생명으로 가득 차고 기운이 강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산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특히 신만이들이겠죠? 예. 반드시 산에 약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좀 겸손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우리가 왜 귀신도 막 귀신이 어딨어 나오라 그래 뭐 이러면은 해코지 당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같은 결이에요. 산에 대한 마음을 산도 파악을 합니다. 예. 이 신만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들고 이것저것 막 해서 버리고 마음에 드는 것만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 딱 정착을 해서 쉬기로 합니다. 예. 그게 성황당이에요. 당시에는 성황당을 둘러싼 울타리 안에 보시면 작은 운막처럼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도 피하고 쉴 수 있게 해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재단같이 신을 모셔놓는 그런 방이 있는 거고 네. 보통은 그 앞에 팻마루가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 일행도 방을 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팻마루에 짐 놓고 앉아서 술을 먹고 떠들고 하면서 그렇게 쉬었대요. 이제 슬슬 취기도 올라오고 하니까 신만이들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똘비가 꿈을 꾼 거예요. 해질녘에 비가 부슬부슬 오고 일행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혼자 이렇게 비 맞으면서 춥게 으드드드드 하면서 서 있는데 바로 앞에 기와집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저기서 비를 피하자 싶어서 대문을 한번 밀어봤는데 끼익 하고 열리더래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텐마루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데 생김새가 기이하더래요. 수염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길게 나 있고 머리는 상투를 올리다 만 것처럼 막 이렇게 헝클어져 있고 하얀 무명옷 같은 걸 입은 털보 노인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텐마루에. 이렇게 보니까 앞에 안진뱅이 술상이 하나 있고 뭘 열심히 드시고 계시더래요. 막걸리 냄새가 나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나 보다 해서 똘비가 이제 헛기침을 이렇게 몇 번 하고 어르신 제가 피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여기서 좀만 쉬었다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대요. 대답을 안 하시고 무아지경으로 막 드시던 걸 계속 막 우적우적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셔서 잘 안 들리시나 보다. 좀 나의 연세가 있어 보이시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그 노인분 맞은편에 다가가서 텐마루에 앉은 거예요. 뭘 이렇게 맛있게 드시나 이렇게 보는데 막 털도 제대로 안 뽑힌 생닭을 막 먹고 계신 거예요. 그제야 막 갑자기 이렇게 막 피 비린내가 나는 것 같고 막 비위가 상하고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어떡해요? 갈 곳이 없는데. 예.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어르신, 제가 오늘 하루만 어떻게 좀 묵을 수가 없을까요? 하니까 노인이 막 드시다가 어디서 그 막걸리 사발을 하나 더 꺼내더니 막걸리를 이렇게 딱 따라주더래요. 마침 목도 마르고 하니까 똘비가 그걸 받아 마신 거예요. 이제 먹고 기다리니까 안주로 생닭 그거를 내미시는데 도무지 그거는 먹을 수가 없다래요. 너무 비위가 상하니까. 그래서 정중히 거절을 하고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또 노인은 말씀도 안 하시고 한참을 막 우고 후룩후룩 드시다가 고개도 들지 않고 갑자기 말을 하시더래요. 방이 2개가 있는데 왼쪽 끝 방에 묵어라. 대신 소리를 내면 안 된다. 또 무슨 소리가 들려도 나오지도 말고 무엇을 보더라도 소리를 내지 말아라.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떠나라. 그러고는 또 막 우죽우죽 드시더래요. 허락도 받았겠다. 모습이 너무 기괴하니까 더 말씀을 드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왼쪽 방으로 들어갔대요. 가니까 이제 아랫목이 이렇게 뜨뜻하고 너무 편하더래요. 그래서 비에 젖은 옷을 이렇게 벗어서 말려놓고 잠이 든 거예요. 꿈에서 또 잠이 든 거죠. 그렇게 있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잠이 깼대요. 여전히 꿈속이에요. 똘비 꿈속. 그 방 안에서 깼는데 옛날 기와집에 그 노인분도 복장이 거의 조선시대니까 엄청 어두컴컴하잖아요. 호롱불 그거 딱 하나 켜져 있더래요. 방 안에. 그래서 내가 왜 깼을까 하고 앉아있는데 어디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저게 뭐지 하고 들어보니까 숫돌에 칼 가는 소리, 툭툭 하는 소리, 뭘 막 이렇게 북북 찢는 소리, 종이 같은 걸 찢는, 그리고 뭘 막 긁는 소리, 뻑뻑뻑뻑뻑뻑 하고 방바닥을 이렇게 손톱으로 막 긁는 소리. 기괴함 3종 세트죠. 너무 궁금한데 털보 노인이 한 말이 있잖아요. 못 들은 척하고 나오지도 말고 소리도 지르지 말고. 그래서 일단 무시하고 누워 있었어요. 잠이나 자자 하는데 계속 그 소리 3개가 돌아가면서 계속 들리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너무 궁금하더래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초조하게 막 걸어 다니는데 소리는 계속 나고 곧 날이 밝을 것 같은데 떠날까? 아니면 저 소리를 알아볼까?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내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길래 저런 소리가 나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궁금하다. 참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결국 벌떡 일어나서 찌 하고 문을 딱 열어봤대요. 혼날 수도 있으니까 무서워서 조심히 내다봤는데 아까 그 노인이 앉아있던 텐마루에 술상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진짜 혼나겠다 싶어서 그냥 문을 아예 다 열고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살펴본 거예요. 보니까 술상은 그대로 있는데 털보 노인은 없더래요. 그러면서도 그 3종 기계 세트는 계속 들리니까 거기로 신경이 쏠린 거예요. 한참 듣다 보니까 알겠더래요. 방이 2개라고 했잖아요. 네네. 맞은편 방, 오른쪽 방에서 그 칼 갈고 찢고 긁는 소리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어이구, 그러니까 이쯤 되면 무서울 만한데도 너무 궁금하니까 이왕 나온 김에 저것까지 알아보자 하고 그 방문 앞까지 조심히 건너간 거예요. 방문 앞에 가서 어르신 하는데 대답은 없고 소리는 계속 나요. 이게 옛날 한옥집 같은 거니까 잘하면은 이 창호지 문이 안이 보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종이가 이렇게 좀 해진 부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올커니하고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침을 묻혀가지고 창호지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안을 들여다봤대요. 아니 그냥 새빨 같아요.
뭐가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새빨간 거예요. 근데 또 눈을 떼니까 이게 멀리서 보게 되잖아요. 그럼 구멍이 또 검게 보이고 다시 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새빨갛더래요. 이 안에서 빨간 빛이 나오거나 뭐 이런 거면은 눈을 떼도 구멍 주위가 붉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네. 떼면 검고 가까이 오면 빨갛고 이러니까 이 시뻘건 게 뭐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구멍을 넓혀가지고 다시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잘 보이죠? 방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보이는데 어둑어둑한 와중에 여러 개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뭐 여자 옷, 알록달록한 이런 한복, 색동저고리 이런 게 있었고 또 똘비방에 있던 거랑 똑같은 호롱불 그거는 불이 안 켜져 있고 그 불을 올려놓는 그 대만 이렇게 있더래요. 그리고 뭐 가지를 꺾어서 화병에 담은 건지 뭐 밖에서 뚫고 들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쭉 뻗은 매와 가지 꽃도 몇 송 이렇게 드문드문 피어 있더래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우리 그 셀로판지 그런 거 씌우면은 이렇게 막 세상이 온통 그 색으로 필터 씌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방 안이 그런 물건들이 보이는 와중에 또 빨간 필터를 씌운 것처럼 붉게 보이더래요. 신기해서 눈을 뒤로 이렇게 빼면 또 그 구멍은 검게 보이고 갖다 대면 빨갛게 보이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막 긁고 했던 그 소리들이 멈췄대요. 근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이번에는 창호지를 조금 더 찢어서 500원짜리 동전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막 그 문을 지나자마자 꿈에서 깼는데 똘비가 눈을 뜨고 현실인 걸 자각하자마자 짐이고 일행이고 다 버리고 맨발로 기념관까지 몇 킬로미터를 그냥 뛰어왔대요. 그게 눈이에요. 그 창호지 한 장 차이로 눈을 마주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창호지 문을 엿본다 그러면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똘비도 이렇게 쭈그려서 구멍에 눈을 대고 있는데 창호지 건너편에서도 그게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구멍 쪽으로 스스스 움직여서 눈을 갖다 대고 눈을 이렇게 떼면 옆으로 스스스 움직여서 숨고 그랬던 거예요. 왜 방이 빨가냐? 눈이 빨간 거예요. 그 눈을 통해서 방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똘비가. 그 똘비가 신발도 못 신고 짐도 막 다 버리고 뛰어왔잖아요. 일행들도 막 우악 하고 뛰어가니까 걔 왜 저래? 하면서 같이 찾으러 막 온 거예요. 네. 사람들이 똘비를 발견했을 때 얼굴이 진짜 핏기가 하나도 없고 백지창처럼 허였더래요. 거기다 실성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헛소리를 중얼중얼하고 돌부처처럼 서가지고 휘청휘청하고 그러고 있더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상태가 안 좋으니까 빨리 어디 안으로 옮기자 하고 살펴보는데 그제야 발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맨발로 산을 뛰어내려왔으니까 발에 돌뿌리가 채이고 뭐 어디 틈에 끼이고 할 거잖아요. 발톱이 그냥 다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발톱이 계약 만료가 됐으니까 발이 얼마나 아파요 그게. 근데도 그가 아픈 건 하나도 모르겠고 헛소리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정신계 병원을 데려가서 이 똘비라는 분을 정신적 치료를 몇 년이나 이렇게 받게 하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동네 전체에 쫙 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병원을 한 몇 년 다니고 나중에는 농담도 할 정도로 사람이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그때 되어서 너 왜 이렇게 됐냐? 그때 어디서 뭘 봤냐? 묻는데 방금 전까지 말도 하고 농담도 하고 했던 똘비가 처음 발견했던 그날처럼 다시 창백해지더니 창호지의 빨간 눈, 창호지의 빨간 눈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서 부르르 떨더래요. 그게? 그래서 막 진정을 시키고 뭐 약물을 투여하고 하니까 또 상태가 괜찮아지고 그 뒤로도 그날 얘기만 하면 헛소리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딱 한 번 물어봤을 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셨대요. 내가 뭐 이렇게 어디를 가서 술을 이제 뭐 그냥 마신 것도 아니고 처마시고 성황당에서 잠을 잤는데 뭐가 어땠고 어땠다 그렇게 한참 얘기를 하시고 잠드셨대요. 그리고 다시는 그 얘기를 안 하시고 병원에서 그렇게 있으시다가 나중에 퇴원을 하셔서 집으로 가신 다음에 몇 년 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성황당이랑 표지판이 아마 아직도 있을 거거든요.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 후에 소름이 돋는 게 그 성황당 안에 제당에 들어가 보면요. 네. 성황당에는 원래 막 실령 그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그려져 있잖아요. 뭐 있죠. 네. 거기에도 이런저런 게 막 그려져 있는데 그 산 주인 산신께서 눈이 붉으시대요. 산신 그림을 이렇게 보면 눈이 새빨갛대요. 예. 그리고 그 생닭 먹방하신 분도 그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 백발에 흐트러진 머리, 하얀 무명 옷에 털 부분이 거기 똑같이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똘비가 꿈에서 들어갔던 기와집도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 이야기 해주신 신만이 분들도 다 보셨대요.
그 성황당이 똘비 사건보다도 예전부터 있던 제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그림도 똘비 사건이 있기 전부터 거기 그려져 있었던 거래요. 아,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아빠가 그 표지판을 다시 보려고 몇 번 가셨는데 산 앞에서 차마 산 안에를 못 들어가시겠더래요. 아, 그 얘기를 한 번 듣고 나니까 막 오금이 저리고 여기 몇 미터 앞에 혼자 오줌도 못 놀아갈 정도로 무서워서 그냥 차 돌려서 오신 게 몇 번이래요.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아빠가 여기야 그 산 여기 바로 저기 앞인데 가볼래? 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주변 산 자체가 생긴 게 좀 춥고 축축하게 생겼어요. 아, 네.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바람이 안 불고 막 햇빛을 받고 이렇게 서 있는다고 해도 소름이 그냥 막 쫙쫙 돋는 산이라 저는 갈 엄두도 못 내고 되게 멀리서만 본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근데 지금 곶감님께서 너무 무섭게 이야기 잘해주셨어요. 진짜 이야기 몰입감 있게 잘해주시는데 오랜만에 이 옛날 괴담에 나오는 그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방이 빨갰다. 근데 귀신의 눈이 빨개서 그걸 통해서 본 거다. 요 부분만 비슷하고 그렇게 똑같이 느껴지는 거지 나머지 네네. 부분은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많은 이게 분들이 같은 이야기가 있나요? 그런 엄청 옛날에 막 무슨 괴담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옛날 저 어릴 때 괴담. 오.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 안을 봤는데 빨갰는데 왜 빨갛지 했는데 귀신 눈이 빨개서 거길 통해서 봤다. 예. 그런 얘기가 또 있군요. 있어요. 근데 어. 이제 그 이야기만 듣고 이거 괴담이네 하는데 그 이야기만 괴담이랑 비슷한 거지 나머지는 다 전혀 다르다라는 거 괜히 또 그러지 마시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산신과 그 그림에 있던 눈이 빨갰다라는 것도 좀 네. 섬뜩하네. 그쵸, 네, 맞습니다. 오, 아니 그러면 이 이야기 말고도 또 있으세요? 아니면 이 이야기만 준비하신 거예요? 다른 이야기요? 그때 약간 낚시터 괴담을 좀 궁금해 하셔서 맞아, 낚시터. 조금 애매한 길이긴 하지만 짧은 거 하나만 예. 말씀을 드릴까요? 낚시터 가서 낚시하고 싶네요. 바로 가죠, 예. 네. 아빠가 또 이제 낚시 포인트도 되게 희한한 곳으로 막 이렇게 다니십니다. 어디로 배 가세요?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 이런 데를 정말 자주 가셨는데, 우리나라의 최남단 부근에 있는 어느 섬에서 같이 간 사장님이 겪으신 얘기래요. 저기도 가족 낚시 할 때 몇 번 가봤는데, 지금이야 배가 오라면 오고, 뭐 가르면 가고, 이런 배편이 많이 있지만, 이땐 또 엄청 옛날이에요. 한 30년 전 정도라서, 배를 한 번 타고 들어오면 다음 배가 언제 온다 말해주고, 그때까지 이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외진 곳인데 아빠하고 다른 사장님들 몇 분 모여서 그 한 5분이서 그 섬을 찾아간 거예요. 그 섬마을에 모여가지고 한 번 더 배를 갈아타고 아빠랑 다른 사장님 한 분은 A포인트로 가시고 다른 분들은 B포인트로 가신 거예요. 이 일을 겪으신 분은 B포인트 팀이셨습니다. 포인트에 도착을 하셔서 가장 중요한 거 텐트부터 쳤대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짐 정리하시고 네. 본격적으로 낚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3, 4m 간격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낚시를 다들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희한하게 그날따라 고기가 막 한 마리도 안 잡히더래요. 정말 말 그대로 한 마리도 안 잡히더래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끼리는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서로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뭐 어디가 언제 가면 딱 좋다 이런 게 공유가 돼 있어서 고기가 진짜 잘 잡히는 포인트에 때 맞춰서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가 막말로 손가락만 집어넣어도 5손가락에 고기가 달라붙는다 이런 포인트인데 보통 고기가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 하시면서도 낚싯바늘도 갈아 끼워보고 미끼도 다른 거 끼워보시고 막 그런데 그래도 잡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꽝 사장님 한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낚싯대를 걷어놓고 막 텐트에서 잡동사니 이렇게 부셔서 드시고 계셨대요. 꽝 사장님은 그날따라 이제 승부욕이 막 생기셔서 계속 낚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참 지나고 갑자기 막 우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장님들이 막 벌레불떡 그쪽으로 뛰어갔는데 낚싯대가 막 끊어질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큰 거다 하시면서 한 분은 뜰채 가지러 가시고 한 분은 막 슬리퍼 신고 뛰어가시고 하면서 세 분이서 그 고기를 건지려고 하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고 수면 위로 올라오지를 않더래요. 딱 보니까 고기가 엄청 큰 놈 같잖아요. 이게 아까우셨는지 뜰채 드신 사장님이 물 위에서 앞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물에 젖은 스팟을 밟고 푹 미끄러지신 거예요. 바다 낚시는 특히 더 위험하고 물에 쓸려가면은 파도 힘 때문에 못 올라오고 그럼요. 익사하시는 경우도 진짜 빈번해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분은 라이프 자켓 입고 계셨고 바다가 그렇게 사납지가 않아서 바로 앞에 물에 동동 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와중에 거기 놓쳤냐고 묻고 계시고. 그래서 꽝 사장님하고 다른 한 분이 뜰채 사장님 건져가지고 모두 다들 말리시고 숨 고르고 하고 있었어요. 그 텐트 쪽으로 터덜터덜 와가지고 사장님들 다 깨워가지고 못 볼 거 봤다고, 큰일 났다고, 이거 내가 못 볼 거 봤다. 그래서 또 그 두 분을 데리고 그 여성분의 시신이 있던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보니까 진짜 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부터 뭐 귀신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무섭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여기 막 시신 있으니까 이거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밤이니까 다음날에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되게 깊고 날씨를 맞춰서 배가 오고 막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경들도 여기가 무슨 좀 깊은 섬이니까 뭐 한 3일 뒤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도 내고 여기 시신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3일 뒤에 온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최대한 빨리 가겠다. 그러고 전화를 끊으시더래요. 강제로 3박 4일 동안 이 시신과 계속 지내야 되는데 하루 딱 지났잖아요. 근데 이 시신을 봤으니까 그다음부터 약간 좀 울렁울렁하고 뭐 낚시고 하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잠을 잘 때마다 괜히 악몽을 꾸고 괜히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더 예민하고 그런 식으로 한 3박 4일을 계속 지낸 거예요. 그 막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도 나고 하니까 괜히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예. 그러고 나서 해경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해경분들이 오셔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훼손이 너무 심하고 불고 이러니까 이게 전혀 이게 한 30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예. 신원 파악이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경찰분들이 욕하고 싶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동네가 낚시 포인트로 유명한 동네기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쉬쉬하자 해서 그냥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동네 분들이랑 거기 자주 가시는 낚시 하시는 분들이랑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 포인트에 위령비를 세우셨대요. 오, 그래도 근데 이제 아이고. 그쵸. 그 얘기가 근데 다 퍼지니까 누가 거기를 가고 싶겠어요.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약간 현실 공포 같은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이 바다에서 발견된 시신은 못 잡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시신의 뭐 그 신분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런 얘기를 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셨을 텐데 예.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근데 너무 이 고기나 뭐 귀신 뭐 이런 류의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사람이 갑자기 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더 섬뜩했던 이야기 같은데 오늘 곶감님의 이야기 그 스타일이 확실해졌네, 이분이. 네, 그런가요? 진짜로 많은 분들이 상상을 너무나 잘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스타일이셔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야기 너무 상상 잘 되고 잘 들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오늘 곶감님 너무너무 이야기 잘 들었고 다음에 또 이야기가 있다면 어김없이 찾아와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말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곶감님은 말씀 또 워낙 잘 하시니까 믿고 들었는데 오늘 이야기도 섬뜩하게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한다라는 게 이게 그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표현을 잘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사파 표현을 좀 더 자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귀족님들이 막 이야기하시다가 꼬마 귀신이 있었다 하면 그게 남잔지 여잔지 몇 살 정도인지 이거를 모르잖아요. 저희 상상대로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발 여자 귀신이었으면 여자 귀신, 남자 귀신이었으면 남자 귀신, 대략 나이는 몇 살 정도로 보이고 어떻게 좀 생겼고 성별이랑 좀 나이대만이라도 알려주신다면 좀 더 저희가 잘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폭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은 지인분이 겪은 또 직업괴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폭스님은 말씀을 정말 잘하시지만 또 지인분의 이야기를 전달받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과정 속도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직업괴담은 어떤 직업괴담이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폭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폭스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직업괴담이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어떤 직업이 될까요?
이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김폭스예요. 혹시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한밤중에 예. 조용한 백화점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이 털러요? 백화점 그거는 정말 큰일 나는 상상이고요. 죄송해요. 아이고. 예. 네, 이 백화점이라는 곳이 예. 굉장히 화사하고 떠들썩하고 복잡하고 막 사람 붐비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한밤중에 이제 혼자 있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그런 상상. 공포 게임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 백룸이었나? 그 예. 사람이 붐비는 곳, 시끌벅적한 곳에 혼자 있을 때 공포를 주는 그런 게임인데 네. 백화점도 딱 그런 장소잖아요. 그럼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늦은 밤 백화점 안은 어떨까? 근데 또 백화점은 비싼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보안이 되게 철저하잖아요. 한밤중에 이제 백화점 안에 돌아다녀 본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베일에 쌓인 느낌이라서 알 수가 없으니까 더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의 주인공 덕분에 이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혹시라도 저와 이 비슷한 호기심을 지닌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친구 중에 이거를 좀 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워커홀릭에 빠진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똘비라고 지칭을 할게요. 똘비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명확하게 난 무언가가 될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던 놈이에요. 근데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불꽃 같은 새끼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뭘 하든 이제 불꽃이 활활 타오르듯 막 열정을 막 불태워서 미친 듯이 일에 집중하고 그랬는데 이게 또 화력이 강한 만큼 그 열정이 빠르게 식었던 거죠. 뭐 똘비는 이제 무언가 열중을 하더라도 그 흥미를 잃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일을 찾아 막 헤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걱정하는 친구였죠. 뭐 직장, 꿈, 목표, 뭐 오지랖이라면 오지랖이지만 그래도 뭔가 진득하고 꾸준하게 하지 않은 친구였기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잔소리를 하진 않고 뭐 늘 응원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똘비가 주변 사람들이 다들 자리를 잡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 보니까 이 위기의식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똘비가 친구들한테 나 이대로 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어떤 순간 어떤 공부를 한다고 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느닷없이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친구들은 또 초반에만 활활 타오르고 말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 친구는 불꽃 같은 새끼에서 프로메테우스가 되었어요. 그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꺼지지 않는 불꽃. 그 똘비의 열정이 꾸준히 지속이 되더라고요. 뭐 적성에도 맞고 평생 직장인 것 같다 라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친구가 이 일에 미쳐 사는 거예요. 뭐 이제 다들 나이가 드니 각자의 일에 집중하는 건 당연한 건데 똘비는 좀 과했어요. 지금도 과하긴 하고. 그렇게 이제 똘비가 취직을 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똘비가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폭수야, 나 내일 일 쉬는데 족발에 소주 한잔 하든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와서 뭐 저도 시간이 맞아서 뭐 알겠다 하고 이제 곧바로 약속 장소로 향했죠. 뭐 족발, 막국수 뭐 이렇게 막 푸짐하게 시켜가지고 서로 안부 물으면서 근황 묻고 막 소주를 이제 한 잔 두 잔 이렇게 나눠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때 똘비가 하는 일을 좀 자세히 듣게 되었어요. 우선 똘비가 다니는 회사는 의류 매장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당연하듯이. 이때 제 호기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예. 야 똘비야, 한밤중에 그 백화점에 있으면 무섭지 않냐? 막 불도 다 꺼져 있을 거고 막 으스스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똘비가 이제 웃으면서 야 아니야 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섭지 않아. 들어보니까 백화점에서는 이 마감 이후에 영업시간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몰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설 점검부터 시작해서 수리, 뭐 기기 교체, 청소 등의 그런 다양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대요. 보안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뭐 15분, 10분 텀으로 계속 순찰 다니시고 물론 이 건물 안 분위기가 좀 밤이 깊어질수록 좀 으스스해지기는 한데 똘비는 이제 공사하러 가서 딱히 무서울 게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지는 않잖아 라고 물으니까 똘비가 나 입점 공사할 때 전기, 목공, 도장 뭐 그렇게 해서 한 5명 정도로 움직여가지고 무서운 걸 느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야 무서워할 시간도 없어. 일하느라 바빠. 정신 차려보면 아침이다 임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생각보다 백화점 안이 안 무서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한 1년이 더 지나서 똘비가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야 순댓국밥이나 먹자 이렇게 해서 그러자 해서 금요일날 밤에 똘비를 만나서 국밥을 먹으면서 또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똘비가 야 복수야 백화점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뭔 맥락도 없이 무섭다만 얘기해. 뭐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똘비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똘비는 아까 말했듯이 뭔가에 꽂히면 진짜 열심히 하는 놈이에요. 여기에 취직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뭐 한 번도 지각한 적도 없고 뭐 자기 실력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대요. 뭐 일이 즐겁고 열정이 많아진 만큼 인정 욕구라는 게 생기더래요. 그래서인지 늘 열심히 하고 막 회사 선임분들한테도 깍듯이 하고 사회생활도 진짜 정말 열심히를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선임분들이 1년 차인데 우리 똘비는 언제 실력이 늘까? 이러시고 어떤 분은 야 현장 혼자 보내는 거 나 아직 불안하다 이렇게 막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이 열정 넘치는 불꽃 같은 똘비는 또 그 얘기에 자극을 받아서 열정을 더 불태웠답니다. 근데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열정이 과해서 똘비가 현장에서 이제 또 어떤 실수를 좀 크게 저질렀다고 해요. 아이고, 예. 그 실수 때문에 대표님한테 엄청나게 깨지고 뭐 또 선임분들한테 잔소리도 계속 듣고 얘가 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똘비를 굉장히 아끼시는 부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똘비가 기죽어 있으니까 야 똘비야 나 이번에 땡땡지역 돌비 백화점으로 입점 공사를 가는데 예. 같이 가자. 나 대표님한테 허락 받았어. 너 좀 가르친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제 뭐 기죽은 똘비 기 좀 살려주고 위로도 해주려고 부르신 것 같았대요. 이제 일 끝나면은 같이 술이나 마시면서 대화할 생각으로 이렇게 부장님이 똘비를 데리고 간다고 제안을 하신 거죠. 예. 이제 출장 장소로 도착을 했는데 화내시는 대표님도 없고 잔소리하는 선임들도 없으니까 좀 살겠더랍니다.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이제 이 회사를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더래요. 근데 이제 똘비는 부장님을 따라서 그 공사로 들어갈 백화점에 들어갔고 담당자들이랑 막 얘기를 하고 뭐 몇 시부터 시작하고 주차는 어디에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또 이동 경로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똘비는 부장님 대신에 작업자분들한테 이제 언제 어디서 시작을 할 거고 뭐 어디로 모여라 뭐 이런 공지를 돌리고 그 다음에 숙소 잡은 곳으로 돌아가서 잠을 청했대요. 예. 오후 시간이긴 해도 공사를 밤새 작업을 해야 하니까 또 간단하게 반주를 마시면서 밥을 먹고 숙소에서 푹 잠을 잤다고 합니다. 뭐 또 저녁이 돼서 한 7시쯤에 눈을 떠서 똘비와 부장님 그리고 같이 공사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이렇게 6명이었는데 근처에서 좀 식사를 해결하고 8시가 지난 시점에 백화점으로 향했답니다. 백화점마다 다른데 이 백화점은 지하 2층에 주차를 하시면 된다고 해서 지하 주차장 2층으로 향했고 거기서 주차를 한 다음에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공사 현장인 4층으로 올라갔대요. 원래 이 현장은 부장님이 맡으신 곳이라서 똘비는 딱히 할 일이 많이 없었대요. 초반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잡다한 일들이나 잔심부름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일을 도왔답니다. 그렇게 11시쯤 되었을 때 부장님이 야야 똘비야 너 가서 음료수 좀 사와라. 복잡하게 뭐 지하까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1층 통해서 나갔다 와. 보안 직원한테 말씀 잘 드리고 표차를 챙겨서 그 표차리 출입증이래요. 네. 표차를 챙기고 잘 갔다 와. 뭐 이러면서 카드를 주시더랍니다. 백화점은 그 영업이 끝나면 이제 문을 다 잠가버려가지고 작업자들만의 그 동선이 또 따로 있대요. 뭐 작업자들은 절대로 손님 엘리베이터는 안 탄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에스컬레이터를 좀 계단처럼 이용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손에 꼽는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무조건 거의 이제 화물용 엘리베이터 좀 급할 때는 비상구로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손님용 엘리베이터는 아예 전력을 끊어놓는데요. 사용을 못하게. 그래서 이제 똘비가 작업자 동선을 따라서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는데 점검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더래요. 그래서 짜증나 이러면서 그냥 비상구로 내려갔고 그렇게 1층으로 내려가니까 1층 문도 손님들이 출입하시는 곳은 이제 다 잠가 놓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업자들이나 보안팀 직원들이 이용하는 비밀문 직원용 출입구가 있는데 그 백화점은 출입구가 비상구에서 정반대 방향에 있어가지고 좀 걸어가야 했대요. 비상구에서 나와서 백화점 1층에 딱 들어오니까 이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나더랍니다. 보통은 그 백화점 1층에 보시면 중간에는 코스메틱 향수 브랜드들이 쫙 진열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명품관이 쫙 깔려 있잖아요. 네. 게다가 여기는 셔터를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출입구를 그냥 막아놓는 무슨 줄 같은 걸로 막아놓는 그런 식으로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똘비는 불이 꺼진 그 매장을 딱 둘러보면서 나도 명품 하나 사고 싶다 막 이렇게 혼잣말을 내뱉으면서 예. 걸어갔고 곧바로 문제없이 보안 직원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편의점을 갔고 음료수와 마실 것들을 다 챙겨서 현장으로 돌아왔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점점 정신이 없더래요. 똘비는 분명 여기 현장에 단순한 도우미 역할 정도로 온 거라서 한가할 줄 알았는데 역시 현장은 현장이라고 정신이 정말 없었대요. 중간에 크고 작은 문제들 막 생기고 이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한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새벽 2시 반 정도 되었을 때 팀장님이 또 똘비한테 야 똘비야 음료수 좀 더 사와라 벌써 다 마셨다 그거 그럼 또 심부름을 시키셨대요. 예. 이때 또 여름이었는데 이게 또 백화점마다 다르지만 에어컨을 틀어주는 곳이 있고 안 틀어주는 곳이 있는데 이 백화점은 안 틀어주더랍니다. 또 이게 날이 더워서 그런지 현장에서 일을 또 계속 하는 사람들은 음료수를 계속 마신 거죠. 네. 쉬지 않고. 그래서 똘비가 이럴 줄 알고 처음 심부름 갔을 때도 음료수, 물을 꽤 많이 사왔었는데 그게 거의 한 3-4시간 만에 다 떨어진 거예요. 똘비가 그거 보고 알겠습니다. 더 사올게요 이러고 부장님 카드 챙겨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러 갔답니다. 이제쯤이면 점검 끝났겠지 하고 도착을 했는데 점검 중이라는 표지판도 없었고 내려가는 그 버튼을 딱 눌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엘리베이터가 안 오더래요. 층수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층수도 1층에서 변함없이 계속 가만히 있더래요. 누가 좀 싣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오길래 똘비가 너무 답답해서 시설팀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저 여기 작업하는 사람인데 여기 내려가려고 하는데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멈춘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안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설팀이 또 그래요? 점검 끝났쯤에는 뭐 문제 없었는데 뭐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더래요. 예. 그러시더니 다시 죄송한데 비상구 이용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따라 그 장고장이 좀 심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덥고 짜증 나는데 또 비상구를 또 사용할 생각을 하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혹시 그 다른 화물용 엘리베이터들도 똑같은 상태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 아까 전부터 계속 고장이 나갖고 계속 못 쓰고 수리 중이었어요. 지금 계신 곳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 아니면 아마 오늘은 사용하시기 힘들 겁니다. 빠르게 고칠게요.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끊으시더래요. 이게 시설팀 잘못이라고 또 할 수도 없고 기계 결함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비상구 안으로 들어갔대요. 비상구 안은 좀 굉장히 밝았대요. 불을 쭉 켜두어가지고 편안하게 쭉쭉 내려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똘비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층수를 확인해 봤는데 뭐야? 왜 아직 3층이야? 분명 계단을 쭉쭉 걸어 내려왔는데 이쯤이면 1층이겠구나 싶어서 확인해 본 건데 1층은커녕 인테리어 팀이 공사 중인 4층 바로 아래 3층이더랍니다. 똘비가 나 피곤해서 착각했나 보다. 여기 3층이 아니라 1층이겠지 하면서 이제 부상구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잠겨 있었대요. 뭐야 비상구가 왜 잠겨 있어? 그래서 똘비가 당황을 해가지고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 문 잠겼어요. 이렇게 막 외치는데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대요. 분명 보안팀이 순찰을 돌고 있으면 이 새벽 2시 30분 이 고요한 백화점 안에 철문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질 텐데 근데 아무도 달려오거나 이런 말소리나 이런 것도 전혀 들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똘비가 뭐야 그러면서 한층 더 내려가 봐야겠다 해서 또 계단을 내려가고 빨라졌죠. 진짜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막 내려가는데 이제는 진짜 한 2층 정도 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가는데 여전히 층수는 3층이고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그렇게 계속 도망을 치던 찰나에 비상구 문을 봤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더랍니다. 드디어 열렸구나. 똘비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급하게 도망치듯이 비상구를 빠져나왔죠. 비상구 문을 닫으니까 그 발걸음 소리도 더 들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똘비는 부장님한테 못 가겠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면서 백화점 3층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비상구는 이용을 못하니까 그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그냥 바로 한층 위니까 작업 중에 4층으로 올라갈 생각이었대요. 이게 3층 안에도 이제 불이 다 꺼져 있는데 비상등이라는 게 켜져 있어가지고 간단한 통로나 브랜드 간판들 정도는 읽을 수 있을 정도였대요. 완벽한 어둠이 아니었고 다행히 여기는 비상등이 켜져 있으니까 똘비가 안심을 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있던 방향을 향해서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무리 걸어도 에스컬레이터가 보이지 않더래요. 위층으로 올라가려면은 화물용 엘리베이터 비상구 아니면은 에스컬레이터를 계단 삼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비상구로는 못 가겠고 엘리베이터는 점검 중이고
와, 유일한 방법이 에스컬레이터인데 이게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희망에 손님용 엘리베이터 쪽도 봤는데 역시나 전력이 끊겨 있었고요. 아, 도대체 뭐야 하면서 막 걷고 있다가 문득 누군가가 쳐다보는 듯한 그런 시선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고개를 휙 돌려봤는데 사람이나 동물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괜히 내가 좀 쫄려가지고 이런 느낌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걸음을 옮기는데 또 그 시선이 좀 뚜렷하게 느껴져가지고 고개를 휙 돌려봤대요. 예. 근데 매장들 앞에 보면 마네킹이 서 있잖아요. 그 3층 매장에 있는 그 마네킹들의 얼굴이 전부 똘비를 향하고 있더랍니다. 마네킹에는 눈이 없잖아요. 근데 마치 그 눈이 없는 마네킹이 똘비를 쳐다본다는 듯 전부 고개가 똘비를 향해 돌아가 있더랍니다. 똘비는 이거 아니다, 이거 착각이다, 이거 원래 마네킹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겁을 먹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그래, 눈도 없는 것들이 뭘 보겠다고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겠냐, 애초에 살아있는 것들도 아닌데. 똘비는 그렇게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다시 걸어가려다가 뭔가 찝찝해서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걸어왔던 반대 방향으로 걸어보기로 했대요. 에스컬레이터로 향하는 새로운 길도 찾아볼 겸 그렇게 걸음을 돌려서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는데 다시 시선이 느껴졌고 설마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니까 역시나 그 마네킹들이 다 똘비를 보고 있더랍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어왔으면 마네킹들의 고개가 원래 똘비가 있었던 그 방향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맞죠. 그 마네킹들이 다시 똘비가 있는 곳을 바라보듯 고개가 돌려져 있었더래요. 이때는 생각이고 뭐고 무작정 땅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대요. 마네킹이 뭐 쫓아오는 건 아니고 붙잡는 건 아닐 텐데 괜히 쫓아올 것 같고 붙잡을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무작정 달린 거죠. 그렇게 막 달리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똘비는 다시 비상구 출입문 앞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비상구 출입문을 못 열겠더래요. 문을 열면 뭐가 됐든 문 앞에 서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멘탈이 다 흔들린 거죠. 그래서 똘비는 다급하게 비상구 출입문 옆에 있는 그 화물용 엘리베이터 버튼을 막 눌렀대요. 내려가는 버튼을. 분명 버튼은 눌려가지고 붉은색 빛을 내는데 역시나 층수는 1층에 고정되어서 변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부장님한테 전화를 하자 생각을 하면서 핸드폰을 딱 꺼냈는데 이게 또 안 켜지더래요. 분명 숙소에서 100% 채우고 왔는데 또 핸드폰도 신형이어가지고 그렇게 배터리가 한 번에 나가진 않는데요. 진짜 미치겠더랍니다. 그래서 똘비는 혹시나 싶어서 그 손님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걸어가면서 봤는데 엘리베이터 3개 중에 하나에 불이 들어가 있더래요. 저층용이었대요. 1층부터 5층까지였나? 그렇게 낮은 층수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에 전원이 켜져 있었고 똘비는 다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는 버튼을 바로 가서 누른 거죠. 그러니까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고 똘비는 이제 괜히 계속 뒤쪽을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마네킹이 자기를 따라오나 안 오나를 계속 확인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답니다. 때마침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했고 예? 똘비는 곧바로 1층을 누른 다음에 닫힌 버튼을 막 눌렀대요. 근데 문이 닫히고 안심을 할 법도 한데 막상 엘리베이터 타니까 불안하더랍니다. 원래 손님용 엘리베이터는 전력을 꺼두는데 왜 켜져 있지? 이게 절대 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이 열리더래요. 1층에 도착을 해서. 문이 열리니까 그 앞에 사람이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똘비는 기겁을 해가지고 소리도 못 지르겠고 그대로 놀라서 엉덩방아를 찍었죠. 근데 이제 문 앞에 있던 사람이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라면서 멀뚱멀뚱 똘비를 쳐다보더랍니다. 똘비가 사람인가? 예? 이렇게 당황해 하니까 그 사람이 아까 혹시 전화하셨던 분 저 시설팀 직원입니다. 지금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다 고장난 것 같아서 임시로 쓰시라고 이 엘리베이터 하나만 전력 넣어뒀어요. 오늘은 이 엘리베이터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시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내가 또 무서워갖고 상상력을 발휘했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리고 그 뒤를 딱 쳐다보니까 잘 올라가더래요. 엘리베이터도. 그래서 일하면서 이렇게 손님용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없었는데 이게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은 이제 손님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비상구 비밀 출입구를 향해서 걸어갔답니다. 1층에 그 향수들 섞인 냄새가 막 나니까 그제야 좀 안심이 되더래요. 여기 백화점 맞다. 그래, 예. 여기 내가 아까 걸었던 곳이다. 1층은 이제 아무래도 또 안심이 될 수밖에 없죠. 바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위험하면은 뭐 유리라도 깨고 나갈 생각이었는데 그런 위협도 없는 것 같고 그래, 내가 너무 피곤한 상태인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걸음을 딱 걷다가 코너를 딱 도는데 갑자기 사람 형체가 나타나가지고 와씨 깜짝이야 하면서 놀랐대요. 놀라고 넘어질 뻔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마네킹이더래요. 마네킹인 걸 보고 나니까 또 똘비가 굳어버렸는데
이게 마네킹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만 있으니까 좀 용기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막 마네킹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걷다가 뒤돌아도 보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마네킹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대요. 다행히 아무리 실험을 해봐도 그 마네킹은 똘비를 안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아니네,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겠다 하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머릿속으로 근데 왜 1층에 마네킹이 있어? 백화점 1층은 코스메틱이랑 명품관 위주로 되어 있는 곳이라서 그렇지. 마네킹을 두는 일이 거의 없대요. 게다가 똘비는 아까 1층을 이미 둘러봤잖아요. 맨 처음에 11시에 심부름을 하면서. 그때도 마네킹을 하나도 본 적이 없었대요.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마네킹이 있던 곳을 돌아보니까 마네킹이 없어졌더랍니다. 똘비가 내가 단단히 미쳤구나. 이제 하다 헛것을 보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빠르게 나가야겠다 싶었는지 다시 걸어가려고 하는데 각 매장 앞에 마네킹들이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더래요. 마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할 때처럼 술래가 쳐다보면 멈추잖아요. 그런 이상한 포즈를 걷다가 멈춘 듯한 포즈를 막 취하고 있더랍니다. 시선은 역시나 똘비를 알아보고 있고요. 예. 똘비가 겁에 질려가지고 출입구고 뭐고 그냥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다시. 근데 이제 매장들을 지나갈 때마다 마네킹들의 고개가 똘비가 가는 방향을 향해 움직였대요. 점점. 똘비는 진짜 안 되겠다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막 도망을 가는데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비상구 앞에서 멈춰있더래요. 집에 가자, 일단 숙소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상구를 열려고 하는데 또 이것도 못 열잖아요. 근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3층으로 가 있더래요. 고쳤구나, 이거 작동이 되나 싶어서 버튼을 누르니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더래요. 고쳤구나 이러면서 계속 또 옆에 눈치를 보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했고 똘비는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서 지하 2층을 눌렀답니다. 처음에 엘리베이터 탈 때는 그 건품장이 있는 지하 1층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24시간 사람이 있대요. 보안팀 직원들이나 건품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그 소리를 지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엘마! 하는 이제 부장님 소리가 들리더래요. 똘비가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가 들린 곳을 보니까 부장님이 잔뜩 화가 나신 표정으로 똘비를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상한 게 분명 똘비는 지하주차장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주변 풍경이 그 4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에 풍경이었대요. 뭐야,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장님을 보니까 부장님이 야, 이 새끼야, 내가 음료수 사오라고 한 지 1시간이나 지났는데 너 여기서 뭐해? 너 농땡이 치고 있었냐? 똘비, 내가 너 챙겨주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데려와갖고 막 술도 사주고 했는데 와 진짜 배신감 드네.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진짜 실망이야 똘비야. 뭐 이렇게 쏘아붙이시더래요. 예. 이 순간에도 똘비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래요. 그러고 있으니까 부장님이 이상함을 느꼈는지 야야 똘비, 너 왜 그래? 너 뭔 일 있어? 아니 내가 몇 번을 불렀는데도 넉넉히 엘리베이터 몇 층이지 막 쳐다만 보고 있고 말이야. 부장님 말로는 똘비가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그 엘리베이터 문 위에 몇 층인지 층수 나오는 그 표시판 있잖아요. 그걸 풀린 눈으로 계속 바라보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똘비는 분명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것도 생생하게.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말하면은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 농땡이 치다가 걸려갖고 변명하는 놈으로 볼 것만 같고 그래서 그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 가지 말만 계속 반복해서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장님이 이상함을 느껴서 야 똘비야, 너 여기서 뭐 했어? 이렇게 또 물어보더랍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똘비가 그게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니까 부장님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바로 눌러봤대요. 예. 그러니까 곧바로 문이 열리더랍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이 야 고장 안 났잖아, 너 변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똘비가 억울해가지고 아닙니다, 이거 진짜 고장 났었어요. 제가 그 시설팀이랑 전화도 했고 시설팀도 만나갖고 저 손님용 엘리베이터 타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야 변명하지 말고 일단 너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표정이 왜 그래? 이렇게 막 물어보더랍니다. 똘비가 이제 억울함을 풀려고 우선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이 켜지더래요. 분명히 꺼졌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생각하면서 통화 목록을 눌렀는데 시설팀이랑 연락한 흔적 자체가 없대요. 그러면은 전화 받아서 비상구로 가라고 했던 직원은 누구며 또 1층에서 만난 직원은 또 누구고. 똘비가 이제 무서워서 파들파들 떨기 시작을 했대요.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똘비 반팔이 꼭 운동이라도 한 것처럼 땀에 푹 젖어 있고 예. 뭐 애가 막 얼굴도 막 창백해지고 이러니까 부장님이 똘비, 너 괜히 현장에서 아파하지 말고 먼저 들어가, 숙소 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똘비는 그 말이 제일 무서웠대요. 부장님은 현장을 지켜야 하니까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 결국에는 집에 혼자 가라는 건데, 숙소에. 예. 똘비는 혼자 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똘비는 아닙니다, 같이 있다가 해 뜨면 같이 나갈래요, 이렇게 넋이 나간 상태로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게 부장님과 함께 아침이 올 때까지 계속 공사를 이어갔죠. 그날 공사를 잘 끝내고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겪었던 일을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부장님이 야 무슨 마네킹이 사람도 아니고 무슨 널 쳐다봐 야, 그리고 시설팀이 바보냐? 화물용 엘리베이터들을 한 번에 점검하고 그러겠냐고. 무조건 하나는 가동한다고. 내가 이 일하면서 손님용 엘리베이터를 새벽에 가동한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면서 비웃으시더랍니다. 예. 근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도 여기 꽤 오래 일을 했는데 야 아직도 밤에 마네킹을 보면 좀 깜짝깜짝 놀라긴 하거든? 너 그게 무의식 중에 그냥 머릿속에 상상력이 발휘된 거다. 나 이 일하면서 너 같은 일 겪은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똘비가 자기가 봤던 시설팀 직원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뿔테 안경을 썼고 나무잡잡한 피부에 머리는 곱슬기가 있는 왜소한 남자. 그러니까 부장님이 야 나 그날 시설팀 직원들이랑 담배 피웠는데 네가 말했던 사람은 없는데? 안경 쓴 사람은 있는데 뿔테도 없었고 다 피부가 하얘졌어. 너가 말한 사람은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부장님이 이제 소주 한 잔 따라주시면서 야 똘비 네가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름에 체력 떨어지고 그래서 헛것 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똘비는 아직도 그날 겪었던 일이 막 생생하게 기억이 났대요. 뭘까? 너무 뛰어서 다리에 통증도 느껴지고 배도 아프고 막 그런 통증도 다 여전히 느껴지는데 부장님은 계속 그냥 공포심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더랍니다. 미쳐버리지. 예. 네. 애초에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분이셨대요. 똘비가 뭐 이런 일을 겪었지만 여전히 똘비는 그 회사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프로메테우스의 불꽃 같은 새끼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 예. 물론 새벽에 작업할 때는 혼자 어딜 돌아다니지 않는데요. 예. 같은 경험을 할까봐 혹시나. 네. 근데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기 전에 며칠 전에 공사를 다녀왔는데 그때 그 백화점에서 작업하면서 이제 작업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목공일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음기가 강한 곳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공간을 그 위에 세워서 그 음기를 누르곤 한다. 뭐 학교, 백화점 등이 대표적이다. 예. 그래서 막 그런 괴담도 있지 않냐. 이 학교가 있기 전에 여기는 무덤터였다. 아마 이곳이 그런 곳이고 똘비 네가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한 게 아닐까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똘비도 뭐 그 백화점이 세워지기 전에 그 아래 뭐가 있었는지 여기가 정말 음기가 강한 곳인지 그런 걸 알 리가 없죠. 그렇죠. 이게 좀 몇 년 된 이야기인데 똘비는 여전히 그날 왜 자기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시설팀한테 전화했을 때 비상구로 보낸 그 직원은 누구며 또 손님용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직원 또 누구고 마네킹들은 왜 자기를 따라왔고 왜 바라보고 아니면 뭘 전달하려고 했던 걸까? 알 수 없더랍니다. 제가 이 시참 때문에 똘비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거 그냥 단순히 백화점에 있는 어떤 존재가 너한테 장난친 거 아닐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똘비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래 그런 이유라면 다행이다 차라리.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백화점 괴담 같은 경우는 저희 네. 시드루머에도 몇 번 소개가 됐긴 했는데 진짜 네네. 좀 섬뜩한 그게 있어요. 분위기가 특히나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이 몇 그쵸. 없을 때 일어나니까. 네네. 그리고 백화점에 귀신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다가 빠졌다가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근데 마네킹도 있었죠. 저희 괴담 중에서. 근데 정말 이거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마 얼어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똘비가 제일 무서워하던 게 벌레였는데 이제는 마네킹이 제일 무섭대요. 야, 오늘 김폭스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전달해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가 또 빠져들어서 듣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폭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깔끔하게 이야기 정말 딱 전달을 잘 해주시는 분 같아요, 폭스님도. 근데 여러분들 그 마네킹에 관련된 그런 귀신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공포 이야기들,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이 저희 시드루머에 또 있어요. 근데 분명히 사람 형체를 본따서 만든 거기 때문에 허수아비나 이런 데도 귀신이 좀 붙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잠시 뭔가 홀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귀신 보셨던 분들 계시면 꼭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휴휴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휴휴님은 뭐 군대괴담이 아닌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던 분이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지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휴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돌리님. 네, 아이고,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네. 휴휴님은 하신 이야기들마다 너무나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때 겪은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은 명확한 결말은 없지만 네. 이때 일을 계기로 나한테 보이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이 보이구나라고 자각이 됐던 이야기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좀 이때 시작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네요.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계기로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일이십니다. 휴휴죠. 제가 초등학생 시절 90년도 초중반의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이 지역에서 살았었어요. 시기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군에서 시로 바뀌는 그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여기가 길도 새로 나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발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모습이 완전히 변해서 예전에 제가 살던 풍경은 아예 없더라고요. 제가 이 동네로 처음 이사 온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군부대들이 근처에 크고 작게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는 아버지께서도 직업 군인이시다 보니까 어릴 때 이사를 좀 자주 다니는 편이었고 이 동네도 그렇게 아버지가 부대를 옮기면서 이사를 왔던 동네였어요. 그렇게 군인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아파트 정문을 나오면 그 정면에는 옛날 빌라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오래된 빌라 건물들을 허물기 시작을 하면서 새 건물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학교는 아파트 입구에서 나와가지고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2분 정도만 걸어가면 바로 초등학교 정문이 나오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고 그 정문을 그대로 지나쳐서 200m 정도 더 나가면 차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가는 길에는 왼쪽은 논, 오른쪽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던 그런